쌀국수 사업에 얽힌 부부 사연입니다. 가족이 더 무섭네요. 아니, 철면피 인성이 더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전 지방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30대 중반부턴 요식업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함께 퇴사를 하고 창업에 도전했죠. 음식은 다름 아닌 쌀국수였는데 생각보다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막 쌀국수집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라 타이밍 덕을 본 셈이죠. 그렇게 3년차가 되자 서방님과 동서가 2호점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추기더군요. 저희는 굳이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는데 몇 번이나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채나 싶었는데 남편이 술자리에서 실수로 돈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매출이 높을 땐 달에 1,000만 원씩 저금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혹한 거죠. 형님, 그러지 마시고 2호점 내세요. 분점은 저랑 남편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같은 가족이니까 믿을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잘 되면 형님네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도 보채니까 고민은 했지만 정말 내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방님 내외와 그다지 사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인 반면에 서방님 내외는 좀 말을 막 하는 타입입니다. 의사 전달이 분명한 것은 좋으나 어른들에게 대하는 말투가 예의 없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본인들이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제 경우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딪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저였으니까요. 남편은 본인이 말실수하는 바람에 동생이 꽂힌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게 연락할 일 없도록 막겠다고 했지요. 그 후로 동서나 서방님으로부터 보채는 연락은 안 왔지만 아예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저희 쌀국수집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괴롭히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험한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 신고라도 하지요. 그것도 아니고 음식을 주문해 놓고 손님인 양 앉아서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여기 쌀국수 맛있죠? 사장님이 저희 형님이시거든요. 이 가게 번화가에도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용히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은 동서와 서방님이 부담스러워서 대충 먹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매출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으나 손님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영업 끝나면 잠시 보자고 말한 뒤 근처 호프집으로 가 맥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다고 하면 좀 마음 접으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하면서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은 착잡하다는 듯이 맥주만 벌컥벌컥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관뒀다는 이야기였어요. 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방님 말고 다른 동기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서방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관둬야 했던 거죠. 동서는 맞벌이긴 했지만 일이 있으면 하는 프리랜서여서 지금 당장 벌이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희에게 부탁했던 거래요. 죄송한 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다시 말하니 저도 남편도 마음이 누그러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레시피랑 운영 방법 같은 건 다 가르쳐 줄게. 대신 2호점이 아니라 둘이서 다른 상호로 오픈했으면 해. 2호점이란 타이틀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 동서와 서방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곤 정말 고맙다며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2호점이 아니라 다른 상호로 간판을 내라고 한 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실히 2호점이란 타이틀을 걸면 자연스레 홍보도 될 테고 저희 손님들도 그쪽으로 유입될 거예요. 하지만 서방님 내외 장사를 잘못하면 그 피해가 저희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다른 명칭으로 오픈하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하는 쌀국수집은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하지만 그저 그런 상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유동인구 많은 곳은 아무래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방님 내외는 번화가에서도 메인 상권을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월세만 200이라기에 저와 남편이 설득하면서 말렸어요. 쌀국수가 단가가 비싼 품목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월세 비싼 곳에서 시작하면 부담될 거라고요. 저희는 월세 60인데 이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방님과 동서의 고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원래 장사할 거면 메인 도로, 메인 상권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라고요. 설마 저희가 형님네보다 더 잘 나갈까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얄밉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한 조언인데 뾰족한 말이 돌아오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일절 터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레시피를 가르쳐줄 때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육수를 내고 조리하는 과정은 한 번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은 봐야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고 하나씩 터득해 나갈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 고작 하루 출근해서 레시피 보고 사진 찍어 가더니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서방님께 레시피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볶는 기술이라든지 육수 간 맞추는 것도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보면 다 외운다면서 무시했습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똑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재료를 어디서 사는지도 중요한데 말이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자기 동생이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답니다. 뭐든지 쉽게 유행을 바라는 모습에 화가 났다네요. 그리고 저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상호 따로 내라고 한 거 진짜 신의 한 수야. 내가 봤을 때 한 번 사고 칠 놈이거든. 우리 마누라가 진짜 현명하다니까. 그래도 레시피와 운영법을 알려주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가게 오픈 때부터 함께한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있는데요. 갓 20살이 됐을 때부터 알바한 친구라 저와도 엄청 친합니다. 사장님 대신에 언니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요. 특히 손님들이 몰릴 시간에 저와 남편은 주방에 박혀 있어야 하기에 그 친구가 홀 업무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저와 남편 대신 그 아르바이트생이 서방님네로가 업무를 알려주기로 했죠. 당연히 시급은 2배로 쳐졌습니다. 그렇게 파견을 일주일 보낸 다음부터는 서방님 가게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애초에 레시피와 영업하는 방법까지만 알려주기로 했었으니까요. 머지않아 서방님 쌀국수집이 오픈했습니다. 저희도 예의상 첫날에 방문해서 덕담을 전했는데 둘이 아주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오픈 이벤트로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주는 행사를 했더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신난 마음은 이해하는데 거기서 또 묘하게 제 신경을 긁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저희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사할 거면 메인 도로, 메인 상권에서 해야 한다고 했죠? 제 말이 맞죠? 그 말에 제가 받아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원래 모든 가게에 오픈빨이란 게 있다고요. 오픈하고 초반에는 다들 이렇게 손님이 몰리지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유지되는 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안 좋아 집에서 쉬고 계시지만요. 아무튼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동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평상시와 같이 영업을 이어나갔어요. 동서와 서방님도 장사하느라 바쁜지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귤 한 박스라도 보낼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난 뒤에 제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대화였어요. 오늘 매출이 어땠는지, 본인들은 오늘 죽 서는데 번화가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일상 이야기요. 장사를 하다 보면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손님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물어보는 것 같았기에 저도 솔직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원래 봄나들이 시즌에는 손님이 좀 줄어드는 편이야. 다들 외곽으로 많이 나가니까. 점차 단골 손님 생기면 이런 식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조언도 해주고 도움이 될 만한 말도 해줬어요.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손을 내밀면 말해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점점 선을 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저보다 동서네가 더 매출이 높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형님네보다 매출이 높아서 기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내뱉는 거죠. 저희 매출이 더 높은 날은 상대적으로 우울한 목소리를 냈고요. 처음엔 그냥 참 애도 아니고 어리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경쟁 심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괜히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은 묘하게 날카로워지는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는 동서로부터 오는 연락 받지 말라면서요. 나도 그런 연락 받고 싶지 않지만 거의 일주일에 2-3번꼴로 연락 와서 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제 폰을 가져가 차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곤 제가 있는 방에서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서 호되게 말했어요. 지금 아내 폰으로 네 연락처랑 재수씨 연락처 차단해놨으니까 할 말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어? 확실히 남편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편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형님이고 손윗사람이라고 해도 시댁 일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앙심을 품은 건지 서방님 내외가 참 치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친한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줘서 알게 된 건데 본인들 계정으로 가게 홍보를 하면서 저희 집을 묘하게 까내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희 쌀국수집을 겨냥하면서 구시대 원조 맛집은 쥐는 별이래요. 이제 떠오르는 샛별인 자기네 가게가 훨씬 맛있다고 홍보하는데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암만 그래도 상도덕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네들한테 기술이며 뭐며 다 알려준 가족인데 등에 칼을 꽂는 셈이었죠. 남편도 그 글을 읽더니 엄청 비웃으면서 손님들이 바본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요즘 손님들 똑똑하셔서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유튜버가 우리 지역 맛집 탐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쌀국수 특집이라고 비교하는 콘텐츠를 올렸는데 조회수도 10만 넘고 난리 났어요.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확인해봤더니 저희 집을 포함해 동선의 집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들까지 5군데의 쌀국수 맛을 비교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이미 지역구에선 소문난 얼굴이라 그런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포장한 다음에 먹는 영상이었어요. 문제는 평가가 아주 적나라했다는 점인데 저희 집엔 1위를 주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양도 많아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동선에는 꼴등인 5등을 주면서 맛도 별로고 고기 양도 적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게다가 포장해 갈 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국물과 면을 따로 달라고 했더니 엄청 귀찮다는 듯이 말해서 기분이 나빴답니다. 서비스까지 최악이라고 한 셈이었죠. 거기다 댓글에도 동선의 집을 비꼬는 글이 많았습니다. 많이 시키는 테이블이랑 차별 대우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 적이 많았대요. 사이드 메뉴 안 시키면 은근히 압박까지 한다나요. 그 영상 하나로 저희 가게는 매출이 2배가 뛸 정도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동선에는 파리를 날릴 정도로 손님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해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는 저희 집으로 동서가 찾아오는 겁니다. 형님이 그런 거죠. 그 유튜버인가 뭔가 섭외해서 일부러 그런 영상 올리게 한 거죠. 저희 잘 되는 게 부러우셨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그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화를 내기에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 유튜버가 우리 가게에 왔다는 사실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제 말이 다 거짓이라 생각하는지 분에 넘쳐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뒤따라온 서방님도 동서를 거들면서 형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남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대는데 형이란 게 이럴 수 있냐면서요. 서방님과 동서가 묘사한 저희의 모습은 질투심에 불타 동생네를 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파렴치함 같았습니다. 가만히 입을 꾹 닫고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크게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잔뜩 화난 얼굴을 하고선 너네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며 소리쳤습니다. 살기 힘들다길래 안 가르쳐 주려던 레시피도 다 공개해주고 선을 넘어도 형이니까 참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저도 남편이 그만큼 화내는 건 처음 봤는데 서방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딸꾹질까지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이렇게 선 넘을 때마다 참았어.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젠 너보다 내 아내가 더 소중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남편은 서방님께 명절 때마다 따로 갈 것과 부모님 생신 때만 함께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충분히 설명드릴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할 말을 끝내고선 서방님과 동서를 쫓아냈는데 지금까지 본 남편 중 가장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단단하게 일러두었습니다. 절대로 저 둘의 연락을 받지도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요. 남편은 저러다 가게에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면서 씩씩댔습니다. 전 몰랐는데 유년 시절 때부터 서방님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컸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흐지부지하게 계속 받아줬더라면 그 스트레스를 제가 다 받았을 텐데 단호하게 커트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아르바이트생에도 일러두었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바로 저희한테 말해달라고요. 인연 끊기로 했으니 굳이 친절하게 받아줄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겠는 사람처럼 우물쭈물댄다고 해야 할까요? 전 뭐 할 말 있으면 편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저번에 파견다녀온 이후로 한 번씩 거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점점 사적인 질문을 하셔서 불편해서요. 전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연락 온 것 좀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톡을 주고받은 대화창을 보여주기에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진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인데 서방님이 엄청 치근댔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니 없니 몸매가 예쁘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한 걸 보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하지 왜 참았느냐고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일로 저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겁이 나서 참았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 제가 서방님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전 서방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그간 주고받은 통 내용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도 보여줬더니 험한 말을 마구 쏟아냈어요. 원래도 바람기가 좀 있는 편이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신 차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여자애한테 이런 톡을 보낸 게 너무 역겹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남편이 총대를 메고 서방님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다신 이런 연락 못 오게 막겠으며 만약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나서서 고소해주겠다고 했지요. 남편은 직접 서방님을 찾아가서 다신 연락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혼자 다녀오기에 걱정했었는데요. 서로 주먹 다툼이라도 한 건지 입술이 찢어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설마 서방님이 당신 때린 거야? 얼굴이 이게 뭐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주먹질까지 한 거야? 남편은 본인도 맞은 만큼 때려주었다며 실실 웃었습니다. 내심 속이 시원했다기에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도 웃어 넘겨버렸죠. 서방님 쌀국수집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귀에 들려왔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은 저희와 가족 사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1년쯤 영업했을 때 돌연 폐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장사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이겠죠. 장사가 안 되는 시기를 버티기에 월세 2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처음부터 자본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무리해서 빚까지 냈으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폐업할 때 한 번 더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저와 남편에게 따로 연락 온 건 없었어요. 그러고 한 달쯤 뒤에 시어머님 생신이라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둘 다 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한 것 같은 얼굴들이었죠. 그래도 저희 앞에서는 당당하고 싶었는지 허세를 엄청 부리는 거예요. 제가 장사 한번 해보니까요. 쌀국수라는 아이템 자체가 별론 것 같아요. 거기서 고깃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고깃집 프랜차이즈 알아보고 있어요. 그새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둘 다 서비스 마인드가 없고 작은 노력으로 큰 돈을 바라는 타입이라 장사보다는 회사 다니는 게 잘 맞을 것 같은데도 말이에요. 무엇보다 음식 장사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뭐 구태여 잔소리할 마음은 없어서 그렇구나, 잘 해보세요 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가게를 저희 동네에서 오픈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쌀국수집 출근길에 마주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쌀국수집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나오는 곳에 고깃집을 차린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라서 동서가 이쪽 동네까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가게 오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선의 어머님이 신점을 보러 갔는데 이쪽 동네가 운이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떤 가게를 차려도 다 잘 되는 동네라서 여기 가면 성공할 거라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저희 쌀국수집이 남편과 제가 노력해서 일군 게 아니라 터가 좋아져 잘 된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버릇없는 말투로 말하는데 저도 한마디 받아쳤죠. 그럼 내가 지켜볼게. 동선의 고깃집이 성공하는지 말이야. 만약 여기서도 문 닫으면 동서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 인정하고 살아. 매번 남 헐뜯는 거 그것도 병이야. 제가 맞받아칠 줄은 몰랐는지 어리 빠져서 바라보는데 코웃음 쳐주고 지나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도 버티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요. 1년도 못 채우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사와의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가맹 취소 당했다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임의로 다른 고기를 섞어서 팔았다나 봐요. 양념갈비다 보니 티가 안 날 줄 알고 저가의 다른 부위를 섞었다가 손님이 본사에 제보하면서 알게 된 거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서 문을 닫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쌀국수집 2호점을 내주지 않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다시 되새기곤 했죠.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다가 누군가 남긴 한 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글이었는데 저희 쌀국수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면서 적나라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 밑으로 댓글들을 보니 맛있어서 믿고 먹었는데 이렇게 위생이 더럽다니 충격적이라는 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진이 이상한 거예요. 바퀴벌레가 쌀국수 안에 빠져 있었다면 보통 배를 까뒤집은 형태인데 사진 속 모습은 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싶어서 작성자 이전 글들을 읽는데 누가 봐도 동서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고깃집을 오픈했다고 홍보하는 글을 써놨거든요. 여보, 이거 봐봐. 이거 동서가 올린 글이야. 우리가 얼마나 위생에 신경 쓰는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악의적으로 일부러 쓴 글일 거라고. 남편과 저는 동서가 쓴 글을 보고 화가 나서 주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곧장 가게 문을 닫고 동선의 집을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니 다신 마주치지 말자고 하더니 왜 직접 찾아오셨냐고 비꼬는 겁니다. 전 집 안으로 들어가 맘카페에 남긴 동서의 글을 내밀며 보여주었어요. 이거 동서가 쓴 거 다 안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쓴 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서방님도 방에서 나와선 저녁 늦은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떵떵거렸고요. 그럴 줄 알고 같은 아이디로 쓴 고깃집 홍보글을 내밀며 보여주었습니다. 애초에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글을 삭제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어야 하지 않냐고요. 그런 생각도 못할 만큼 멍청하면 남을 헐뜯지나 말든지 했더니 동서가 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기들 인생이 망했대요. 처음에 2호점 오픈해달라고 했을 때 내줬으면 쌀국수집이 잘 됐을 거랍니다. 그런데 귀엽고 다른 이름으로 열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잘 안 된 거래요. 남들은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으쌰으쌰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들을 손절했다나요. 그래서 분해서 그 글을 쓴 거랍니다. 솔직히 형님은 저희가 잘 되는 게 싫으셨죠? 그러니까 2호점도 못 내게 하고 유튜브한테 돈 주고 이상한 영상 올리게 만들었잖아. 우리 망하니까 꼬셔? 악마 같은 여자야? 악다구니를 지르면서 무슨 귀신의 빙의라도 된 것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데 화가 나면서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지 자격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남편도 저도 입을 떡 벌리고 보자 점점 격한 멘트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데
너는 고작 그 글 하나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냐고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까지 입에 담으면서 따라하기 힘들 정도의 험한 말을 하기에 결국 따귀를 내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까지 입에 담는 게 할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제 머리칼을 쥐어잡는 거예요. 두피가 뜯길 것처럼 잡아당기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따라서 동서의 머리칼을 부여잡았어요.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니까 서방님과 남편이 옆에서 말리기 시작했죠. 큰 소리가 나니까 이웃집에서 신고해서 경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와 동서도 떨어졌는데 동서의 손에 쥐어있는 머리카락보다 제 손에 있는 머리카락이 더 많았어요. 참 웃기지만 그거에 기분이 풀리면서 통쾌한 거 있죠. 두 분 가족끼리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되죠. 서로 화해하고 마무리합시다. 일 키워봤자 서로에게 더 안 좋아요. 아시죠? 동서와 형님 사이인 거란 경찰은 좋게 화해하고 마무리하길 권했습니다. 저도 동서도 굳이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기에 대충 화해하는 척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맘카페 글은 동서의 옛날 글을 올리면서 사이가 나빠서 일부러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해명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편을 들면서 일부러 쌀국수를 먹으러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덕분에 하락세였던 매출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죠. 동서와 서방님은 동네 창피하다면서 다른 소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도 또 창업을 한 해 만에 했는데 빚진 게 하도 많아서 대출이 안 나왔답니다. 결국 돈이 없으니 가게고 뭐고 포기하고 단기 알바로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그대로 둘이서라도 잘 지내면 다행이겠지만 30 벌은 80 간다는 말이 있죠. 그 소도시에 가서도 서방님 바람기가 끊이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치근덕거리다가 동서한테 제대로 걸려서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온 후론 시부모님 생신 때나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고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본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했지만 전 동서의 못된 마음씨가 스스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